오늘 대체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그냥 앞에 양념으로 국내외 질서와 변화에 관한 저의 관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는 역사의 정치화를 방지하면서도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가 한사코 정립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돌이켜보면은 제2차 대전 후에 성립된 국제 질서는 인류의 커다란 역사적 성취였습니다. 당시에 세계대전 직후에 뒷감당을 해야 했던 세대들은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공산주의와 싸우고 세계적 빈곤을 타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동맹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는 유엔과 나토의 바탕을 둔 안보 질서, 둘째는 IMF와 월드뱅크가 떠받든 금융 질서, 셋째로는 가트에서 WTO로 진화된 통상 질서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된 국제 질서를 지금 위협하는 푸틴, 트럼프, 에르도간 또는 오르반과 같은 대중영합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세계화의 물결이 주춤해졌고, 현재는 다시 권위주의하고 대중영합주의,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이 올시다. 그 결과 주요한 나라 간의 전략 경쟁 영역의 확장과 심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에는 경쟁을 한다고 해봤자 정치 및 군사 중심의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정치, 경제, 산업, 군사, 금융, 가치, 표준, 과학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그 경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경쟁도 종래에는 기존 질서와 체제 범위 내에서의 주도권 경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아예 자기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경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의 감소를 위한 선택적 결별이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일방, 또 한편으로는 각국이 새로운 질서 내에서 새로운 연대 세력 확보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나라가 도리 없이 자기네의 국익 중심으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한국과 같은 소위 글로벌 중추국가, 이게 영어로 하면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처음 쓰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이 한국과 같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이원 체제의 경쟁 하에서 선택의 딜레마와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잡아당기면서 우리 편이 되라고 하니까는 큰일 났죠. 그러나 제 판단에는
이러한 양극 체제의 경쟁은 한 10년 내에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중국이 지향하는 반역사적, 반문명적 퇴행성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요, 아시다시피 등소평이의 개혁 개방에서 일탈을 해서 지금 시진핑 황제님의 무리한 3연임 등 교조적 공산국가와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중국의 남중국 해 영토 주장,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지금 발발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소위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표현도 윤 정부에 들어서서부터 쓰기 시작한 그런 새로운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을 단단한 기축으로 삼아서 글로벌 관점에서 외교를 추진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기술, 경제, 금융까지를 아우르는 한미 간 총체적인 동맹으로서의 격상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세계적 현안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융통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 전환에 따른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서 외교 부담을 원만히 조정하면서 북핵 문제의 심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 또 미중 격돌 속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좌표를 선정하는 문제, 또 경제 안보에 따른 각박한 대외 경제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 정치적인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험난한 도전을 그런대로 잘 요리해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새 정부의 외교 철학은 정의, 평화,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 세계 사람이 모두 지키는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선진 국제사회와의 흔들림 없는 연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하면은 평화라고 하는 점에는 아마 이의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으면 개발이고 번영이고 안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난 세기하고 이번 세기에는 국제 형사 정의를 통해서 이룩한 평화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금세기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ustainable Peace through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국제 형사 정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번 여러 가지 흐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세기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2002년 7월 초하루 마침내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침략, 집단학살, 그 다음에 반인도적 범죄, 요 네 가지, 왜 네 가지냐? 요것이 가장 심각하게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요 네 개를 꼭 집어가지고 이거를 저지른 독재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함으로써 소위 응보적 정의를 실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푸틴한테도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됐죠. 그 푸틴이 픽 웃었지만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좌에 있든지 내려와서 평민이 되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뒷꼭지에 꽉 붙어 있어서 아무 때고 잡혀갈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 범죄자를 처단해서 이제 응보적 정의를 실현한다 하는 것은 형사법의 오래된 기본 이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인류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이디어를 국제형사재판소가 채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아무리 엄벌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피해자들의 참상이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비록 구호기관은 아니지만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와 처벌 기능 이외에 더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재판 확정 전에 선제적으로 보호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위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정의를 아울러서 구현해 준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또 인권을 얘기를 하자면 인권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인권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제 부모한테서 생을 받은 모든 인간이 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날 때부터 함께 부여받은 보편적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요체가 뭐냐? 차별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요 두 가지가 인권의 요체입니다. 뭐 이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치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경쟁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안할 적에 보편적 가치에 터잡은 인권 분야에 대한 준비는 잘 해두면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공략 수단이 아마 될 날이 옵니다. 이제 눈을 잠깐 국내로 돌려보면은 나라의 형편이 참 혼란스럽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몇 가지 결단에 따라서 조그마한 희망의 싹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학 운동권을 토대로 정권을 잡은 좌파 정부는 제가 보기에 사회주의와 같은 과거의 낡은 이데올로기에 파묻혀서 나라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고 상대방을 제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비해서 우파 정부는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좀 휴머니즘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뭐 좀 그런 인상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정부의 5년 동안에 모든 부분에서의 가치 혼란, 국기문란, 철진한 이념에 따른 국민 분열과 양극화, 그리고 또 국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패와 유착을 경험을 했습니다. 실로 너무 오랫동안 도덕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천명한 것처럼 법치 사회가 된다고 하면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법정 기준이나 법정 요건이나 법정 절차 등이 한껏 분명해지고 또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줄어들어서 법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게 유리하고 편한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 전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도전은 어느 때보다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납니다. 특히 세 가지, 한국에 집요하게 붙어다니는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데, 기후위기, 인구절벽, 그리고 중국 문제. 중국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한국에는 이건 큰 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대표되는 한국의 3대 불안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여건을 끈질기게 아마 괴롭힐 겁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린 자금이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유통정책,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 가격 폭등 등과 겹치면서 인플레를 유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가파르게 이자율을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혼란과 침체의 와중에 이게 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과도한 정부와 민간의 부채, 부동산 경기 하락 등 경기 후퇴로 심각한 아마 경제 침체를 앞으로 한 1년 이상 더 겪을 겁니다. 아무튼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채택하고 양극화의 격차 해소 및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은 새 정부의 화급한 국정 과제가 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야당 모두 내분에 시달리고 있고, 극도의 대립으로 점점 더 정당과 국회가 이게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원래 기능이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 간의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 요걸 풀어서 그걸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화급한 문제에는 손도 못 대고 비열하게 싸우면서 날밤을 새고 있는 건 잘 아십니다. 경제의 정치화로 인해서 온 나라를 감염시킨 저급한 평등주의와 맹목적 분배주의는 성장마저도 저해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험한 말은 사실은 집단 폭력과 팬덤 정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성냥이 됩니다. 심지어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와 성공의 신부님들도 윤 대통령 내후분이 탄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비는 정도로 증오와 저주와 불신이 만연한 우리 사회는 깊이 병든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정말 왜 이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적대적이고 분열적인 정치, 경제 및 사회 상황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1세기의 국가 과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정치 엘리트의 공급을 막게 됩니다. 또한 정직과 진실이 사라져서 신뢰가 무너지고 세상이 가짜뉴스로 뒤덮이면서 내로남불이 일상화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이 옵니다. 험난하고 불안정한 국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한다고 하니 5년 동안에 개혁 다 못합니다. 순탄하지는 않겠으나 임기 내에 완벽한 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바랍니다. 개혁을 완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가지고 그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서 문제점을 덮어버리고 분노를 선동해가지고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문제점입니다. 트럼프의 집권 과정이 바로 그랬고 전임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바로 그러했지요. 이러한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복합 전환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노동개혁, 연금개혁, 공공기관 개혁,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기요합니다. 이 같은 개혁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가 공정하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활력 있는 사회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사실 대학 자치에 크게 역행하는 교육 행정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인적 자본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히 제조업이 대표적입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류사류라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모두 그 산업 현장에 나가서 그 근간 요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인구도 적고 대학도 자꾸 없어지고 이러니까는 이제 대학 자치에 대한 그 교육 행정이 잘못되고 이런 점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좀먹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기초교육을 바로 잡으려면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수정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 지켜야 합니다. 대체로 이제 개혁은 기득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층호고 개혁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혁은 한사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쓸데없는 이념 논쟁 대신에 어떻게 현실 생활 정치 수준에서 많은 국민들이 개혁에 공감하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을 완수한다는 담대한 결심을 세운 정부를 이해하고 화끈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는요, 그 나름대로 윤리적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신이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채 급격한 발전과 변화 속에서 모든 미풍양속과 역사 전통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본주의는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고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은요,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공동체라고 하면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마을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어떠한 지표를 보더라도 서구에 비해서 우리 국민은 심각한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고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문화, 교육 정책 등 모두 일단 정상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낡은 이념 논쟁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체제를 개혁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서 종국적으로는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푸르른 미래 세대의 토대 구축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개혁을 제대로 하면 후세대가 짐을 덜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비관을 낙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포기를 도전으로 바꾸도록 우리 모두가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직 가능성에 대한 기대, 낙관주의 및 개혁과 통합을 통해서 후세대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운동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건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친일파 논란과 이념 논쟁이 증폭됐고 이 때문에 보수층의 강한 저항을 유발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운동의 구체적 추진에 큰 교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제창하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운동은 정치적인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현재, 그리고 올바른 미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과 역사관의 정립이 꼭 필요하다는 단순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3.1 독립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100년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확고한 역사관의 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정체성과 통치 이념을 확립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상적 혼란과 왜곡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한국의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학문, 한국의 국가 이념, 한국의 민족 정신, 한국의 통치 철학 등 모든 정신적인 토대가 삐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을 왜곡해서 국가민족의 장래가 암담해지고 맙니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의 역사가 지배하고 민중이 법과 양심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요, 그 사상과 인격과 인생관, 특히 국가관은 역사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고 우리가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취 결과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헬조선 우는 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불평불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거짓 역사를 배워서 국가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제가 방문해본 100개 이상의 나라 중에서 사회계층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사회계층 모두를 포용하는 의료보험체제가 값싸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어디를 가나 와이파이가 통해서
다 통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 30개국 정도가 이럴 겁니다. 한국 같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의 자랑스러운 현황과 수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태어나서부터 부정적인 거짓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도 이스라엘과 비교가 됩니다. 유대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은 역사 교육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확립이 됐으며 이 자존심을 바탕으로 각 분야마다 국적이 다르더라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정립해서 이것을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어야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은 법치가 불가능하고 윤리, 교육, 인격, 국가관 등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진실의 역사를 알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살리는 길입니다. 19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이 망한 것은 국가 혼이 없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국가 혼은 누가 길러주나요? 올바른 역사가 길러줍니다. 평소에 우리는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배우나요? 주로 학교에서 왜곡된 교과서로부터 배우고 사회에 나오면은 편향된 문화 권력이 장악한 영화나 텔레비 등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장구한 시일 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 스며든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역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캠페인이 시급합니다. 이거는 정신혁명이고 문화운동입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는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랑스럽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대사인 고구려와 발해의 찬란한 역사는 이웃나라 뗀놈들이 무지막지하게 주물러대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펼쳐진 역사 속에서 우선 많이 있지만은 우선 최근세사, 그 중에서도 좁혀서 항일 독립운동사, 해방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가 삐뚤어진 이념이 투영된 결과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몰각 또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항일 독립운동사를 먼저 보십시다.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시대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당시 표현으로 2천만 조선 민중이 모두가 희생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거룩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때그때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인물 하나둘 혹은 한두 개 집단의 노력으로 마치 우리가 국권을 쟁취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독립운동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도 글쎄 이게 국산보다 외제가 이런 경우에 더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해외 독립운동가들은 월등하게 높이 평가를 하고 국내에서 그 험난한 탄압과 감시를 이겨내면서 투쟁한 분들은 전혀 이름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시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5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중국 내 상해 기타 각지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애국지사 그룹이 첫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만주 벌판을 누비면서 외적을 도륙하던 무장 독립군 그룹입니다. 일부러 거기 중심 인물은 제가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산주의가 되기는 됐지만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분투 노력하던 혁명가 그룹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주에서 일본의 조선 강점을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끈질기게 기울이신 선각자 그룹, 이렇게 네 그룹이 해외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참 그 모든 희생을 치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네 개의 그룹이 해외에서 이룩한 항일 업적은 처음부터 다섯 번째, 국내 중심 독립 세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했었습니다. 해외와 국내가 밀접하게 연결돼서 안팎으로 상호 호응이 없었더라면, 즉 국내에서 뒷받침해 드리지 않았더라면 해외 독립 활동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그 효력이 반감됐을 겁니다. 우선 국내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인 1919년 3.1운동이라는 구국의 대업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도대체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의 연합을 누가 이루어냈습니까? 뭐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중앙학교를 중심으로 국내 중심 세력이 단합해서 일으킨 위대한 3.1운동의 결과로 중국에 마침내 상해 임시정부가 탄생을 한 것이고, 베이징 대학교 대학생들이 오사 신문화 혁명운동을 일으켰고, 그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터키까지 그 영향이 가서 튀르키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3.1운동은 나와 가정보다 민족 정신을 눈뜨게 해준 그야말로 한민족 의식 전환의 심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였고, 폐쇄된 농경사회의 껍질을 깨고 민족 정신을 깨우친 일대 사상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빛나는 3대 만세운동이라고 하면은 이 같은 3.1운동 외에 1926년의 중앙학교 중심의 60만세 운동이 있고 1929년의 광주 학생 사건이 있습니다. 이 3대 만세 운동은 전부 3.1운동의 배후 주역인 국내 독립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비밀 연결을 가지고 꾸준히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또 그런 결과 애국 청년 학생들이 이 지도자들의 금전적 기타 지원을 받아서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처럼 온갖 수모와 무자비한 탄압과 감시를 무릅쓴 채 뭘 했느냐? 첫째, 몰래 독립자금을 해외로 다 보내드렸어요. 둘째, 해외 각 지역에 우리 교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 교포 신문을 내야 되는데 필요한 활자가 없어. 이걸 외놈들이 활자가 자유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동아일보 사장이어서 활자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 다 구해서 뭐 뉴욕, 카자흐스탄, 무슨 뭐 파리, 뭐 동남아시아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해외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 교포 신문에 필요한 한글 활자를 어렵사리 구해서 다 보내줬고, 세 번째로는 독립 활동을 한 분들, 그러니까 뭐 순사, 일본 놈 순사 뺨 한 대 때려도 그냥 뭐 큰 독립운동을 하신 것처럼 그냥 동아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내가지고 그 언론의 그 홍보하는 등 다각도로 투쟁한 국내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투쟁한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은 유감스럽게도 철저히 무시돼서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처럼 혹독한 일본의 탄압에 직간놈들이 뭐 친일 안 하고 견뎠겠어? 뭐 이러한 일방적인 단정하에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국가 민족을 이끌어 오신 분들의 공적은 마지못해서 과소평가되거나 또는 아예 무시돼서 없어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나 교과서에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할아버지 이름도 막 역사책에 많이 나오고 뭐 시험 문제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또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33인만 내세우고 그 배후에서 독립운동을 계속 지휘한 분들을 차별하는 정부 기준이 이게 참 우습습니다. 왜 그러냐면 33인 중에는 자기의 도장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3.1절 당일까지도 모른 채 와서 두리번 한 33인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서명을 안 했지만은 서명을 안 한 지도자 중에도 끝까지 빈틈없이 학생을 조직해서 민중운동을 인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단 한 번의 만세운동으로 독립이 쟁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에 일부러 서명하지 아니한 채 배후에서 제2차, 3차, 4차의 독립운동을 지휘하던 지도자들의 위협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정부는 지금 현저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망국사에는 분노만 분출할 뿐 역사에 대한 자성이나 체계적 정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서 국내에서 꺼져가는 민족 정기를 온갖 방법으로 살리면서 광복시까지 끊임없이 저항 끝에 탄압을 이겨낸 국내 독립운동 그룹에 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은 이걸 뭐 부풀리거나 뭐 잘못 적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확인할 길이 있지만은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은 너무나 혹심한 감시와 탄압, 그리고 6.25 때 다 기록이 멸실돼 가지고 전혀 그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방 전후사를 보십시다. 일제가 패전할 무렵에 총독부가 소위 그들의 통치권을 넘기고 안전보장을 받고자 순차로 조선 지도자를 접촉한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많은 사실의 왜곡과 엄청난 생략과 거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익 보수주의자들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히 일본 놈 집권 세력이 저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접촉한 사실을 전혀 없다고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해방 전후사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러 권으로 된 그걸 보면 참 가관이에요. 총독부의 사무관을 지낸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 그런 접촉을 나는 그때 소문도 들어본 일이 없다. 당연히 그 소문을 들어본 일이 없었겠지요. 그 사무관 하는 그 식민지 백성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접촉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못 들어봤겠지. 그런 사람들을 다 인터뷰해놓고 난 그런 얘기 그때 들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봐라, 이 사람들이 이게 증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써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거를 증거랍시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멋대로 일제 당국으로부터 소위 통치권을 넘겨받았다는 일부 경솔한 정치인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채 결국은 박헌영 공산당의 독수에 꼼짝 못하고 그들의 얍잡이가 돼서 해방정국을 몹시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각한 친일 행적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미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북한 정권 수립과 남침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무고한 남쪽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들까지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느니 기념관을 세우느니 독립운동가들에게 드리는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2번씩 같은 분한테 2번씩 드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공산당에 끈질기고 조직적인 모략에다가 식견이 모자란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해방정국을 무질서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발자취를 이제는 제대로 밝혀서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이 되자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미국과 소련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이때 현실을 모르고 망상에 빠진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적 혁명 적화 야욕을 숨긴 공산주의의 실상을 전혀 알지를 못한 채 에이 공산당도 사람인데 말을 하면 통하겠지. 그 인간이니까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과 협상을 통해서 남북 통합 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등 그럴듯하지만은 허황된 언행으로 건국 현장에서 국민을 오도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건국 과정에서 참회는커녕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국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어렵게 탄생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서나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보하는데 몸바친 분들을 민족 분단의 책임 운운하면서 폄하하고 결과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발톱을 숨긴 공산당의 댄스 음악에 발맞춰서 춤을 춘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자들이 오히려 해방 전후사의 주역의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합정부 수립은 소련 공산당의 꼭두각 쓰인 조선 공산당의 속성상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한 것이 드러났지만은 정부는 남북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 이들의 공로를 평가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제가 아는 분입니다. 불가능한 중도 노선을 지향한답시고 해방 당시에 평양을 연락구절로 드나들던, 지금 살아계세요. 드나들던 한 원로 정치인이 40년 후에 회고록을 쓰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그 당시에 내 최측근인 아무개가 북한의 간첩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섣불리 어줍지 않게 중간 노선을 취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40년 후에 후회하면 뭐해요? 그뿐입니까? 지금도 자신의 이념 편향을 숨기고 해방 공간에서 중간파 인물, 중간파라는 게 있지도 않지만은 이걸 슬쩍 내세우는 학자들은 자기가 좌파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중간파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 친일 행적을 전혀 몰라요. 조선 지도자가 다 모여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를 위한 대책을 논하는 회의에서 모두들 감정이 격해가지고 집신간발의 죽창을 들고서라도 현실 권력인 미 군정을 싸워서 쫓아내고 즉각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가당치도 아니한 비현실적 감정적 주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교장 회의라는 게. 공산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미 군정을 만약 축출한다고 하면은 이게 뭘 뜻합니까? 조선의 즉각적인 공산화를 뜻합니다. 이거를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까? 그건 말 지도자가 아니죠. 이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는 근거가 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발표문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라디오에서 듣고 흥분해서 떠들어. 근데 동아일보 사장인 우리 할아버지만은 그 원문을, 전신으로 들어온 원문을 다 꼼꼼히 읽어보고 그 회의에 나가서 내가 정확하게 원문을 읽어봤는데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 반탁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했더니 그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즉각 찬탁 인사로 몰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암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는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동의 해방정국에서 분출하는 복수심과 망국에 대한 추궁의 심리 속에 모두가 애국자처럼 외치는 동안 이미 이성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할 때 소위 남한의 학자라는 자들이 북한의 김일성이는 항일투쟁 경력이 있는 젊은 지도자로서 정통성 있게 건국을 했지만은 남쪽은 그 친일파에 둘러싸인 이승만이가 개인의 정권력에 따라서 정부를 수립했다는 취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소련의 앞잡이 김일성의 추종자들을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확실히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1917년에 러시아의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성공한 후에 소련이 주도한 코민테른의 세계 적화 혁명 야욕은 일본과 한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서 3.1운동 이후에 의식이 깨인 조선도 그 후에 수십 년간 일본 유학을 한 선진 지식인이나 노동자나 농민까지도 그 달콤한 평등 사상의 평등 주장의 현혹이 되어가지고 한반도 전체의 붉은 물결이 도도하게 휘몰아쳤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코민테른의 세계 적화 혁명 야욕을 일찍 간파해서 만난을 무릅쓴 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에 초석을 놓은 애국지사들은 교과서에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과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을 가져온 연합군에게 감사하고 국민에게 분열 인상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추대한다고 끝끝내 추대하면서 국민이 위임해준 국가 권력이 아니면은 일제로부터는 권력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온 국내 정치 세력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과 판단은 거의 80년이 지난 오늘날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확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최근에 편향된 교과서를 수정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삽입하자는 제안이 일부 역사교사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걸 아시죠? 1191명의 역사교사들. 일부 지식인들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의심 내지 비판만 하고 한국 사회를 난도질하는 지적 전투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존중하는 지적 정직성도 없고 공동체 사랑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발전이나 국민 행복에 대한 의식도 아주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 교육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한국 동난사는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북 공산 괴뢰들이 남쪽을 침범한 것이 이게 한국 동난이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한국의 학자라는 사람들이 남한이 북침한 것이 한국 동난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뻑뻑 우기고 수년간을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더니 소련이 망해가지고 거기 기밀문서가 왕창 나오니까는 이게 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남한이 북침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들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는 모양이에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요 한국 동남아에서 흘린 유엔과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면은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처럼 흐리멍덩하게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의 역사를 올곧고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후세들에게 떳떳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역사적으로 왜곡이 된 부분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곡의 예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저는 두서없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